예, 제1섹션 발표 두 분 열띤 토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곧바로 이어서 제2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님을 모시고 제2섹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의 소개는 우리 강성진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성진입니다. 오늘 주제 두 번째 세션이 이제 두 분이 발표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주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제 기술 인력 양성 방안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습의 역할과 제도 혁신 두 주제인데요. 먼저 발표하시기 전에 보니까 이 사진이 지금 여기 안 나오는데요. 예. 예, 예. 한번 손 한 번씩 들어주시죠.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로 이인배 여의도 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로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원님이신 여영준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자로 가나다 순으로 된 것 같은데요. 김인엽 직업능률개발원 부연구원님, 그다음에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님, 그다음에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님,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님, 네 분이 토론해 주시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발표를 이인배 연구원님하고 여영준 부연구원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15분 하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예, 토론은 뭐 한 7분 내외로 해가지고 아마 시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땡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회자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시간을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배 연구원님 먼저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인배입니다. 이렇게 미래연구원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인재 양성 방안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오늘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처럼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2005년, 이미 벌써 15년 전이었습니다. 2045년, 이제 25년 남았지만 2045년이 되면 특이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특이점이란 뭔가 하면 기술의 진전 발전이 어느 시점에 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측이 불가능한 양상으로 갈 수가 있다. 그게 특이점입니다. 어떤 시점이 지나가면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인류를 멸망시킬지, 인류를 유토피아로 만들지 도무지 알 수 있는 시대로 갈 거다. 그것이 바로 특이점인데요. 2045년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커즈와일은 2045년이라고 그랬지만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미래가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이점의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AI라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드디어 이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지점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유발 하라리 같은 그 거대 역사학자도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개념 삼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사물 인터넷과 AI가 합쳐지면 하이퍼 커넥티비티, 그럼 초연결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과 사물,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최고도로 발달되게 되는 상황이 될 거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사물 인터넷에서 쏘아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모이게 될 텐데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 그럴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패턴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쓰레기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다. 그래서 하이퍼 인텔리전스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이버 물리 복합 시스템이라고 그러는 이제 CPS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이버 세상과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보화 시대와 다른 점이 바로 저 부분이었죠. 사이버 시대와 물리 시대, 물리적인 공간이 자유롭게 서로 인터랙션하면서 인터랙션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새롭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 시대에 이 CPS 시스템과 AI가 맞물림으로 인해서 훨씬 더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률성이 훨씬 더 증대되고 있다. 이라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사물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하나 더 빠져있다면 이제 블록체인 정도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기본 기술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와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드론 이런 것들이죠. 배달하고 사람을 태우기도 한다 그러고 촬영할 때 쓰기도 하고, 이제 농업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그러죠. 이제 이 살충제를 뿌리는, 농약을 뿌리는 그런 것들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게 저 농약을 저걸로 뿌리게 되면 이 잎새 사이로 바람이 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살충 효과가 훨씬 더 좋게도 된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드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3D 프린팅이죠. 잘 아시는 겁니다. 이제 피부 위에다가도 프린팅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이제 총알도 군사 변역 분야에, 저는 이제 안보학자이기 때문에 그쪽 관심이 많은데, 총알이나 뭐 그런 것들도 프린팅하게 되지요. 그는 그 전장에서의 고장난 부품들을 만드는 것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건물을 짓는 모습입니다.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최근에 보게 되면 3층 건물을 28시간 만에 지어 올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빠르게 지어지는데, 더 재미난 것은 저 프린터에 쓰여지는 재질들이 산업 폐기물을 갈아가지고 같이 쓸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단히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드는 비용은 10분의 1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그러고요. 저게 이제 3D 프린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 아시다시피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모든 현실이 이제 가짜죠. 가짜를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거죠. 저기에서 가장 필요한 이제 컴퓨터 칩은 이제 GPU 같은 그래픽 카드가 중요하게 되고요. 증강현실은 현실 이미지 바탕 위에서 한두 가지를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공룡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어그먼트 리얼리티, 증강현실. 증강현실은 CPU가 굉장히 강력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나 여러 가지 사전 모의 훈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물론 요즘은 가장 많이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쓰이는 부분이 이제 이 언택트 시대의 공연 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 자동차 모습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책을 보고 있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고 있죠. 지금 이제 자율 자동차 2단계 정도 나와 있는 자율 자동차는 손을 떼면은 이제 경고음이 울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죠. 근데 저 같은 그것이 이제 3단계 레벨 4 정도 완전 이제 상대가 되게 되면 손을 댈 필요가 없죠. 전방을 주시할 필요가 없죠. 이미 벌써 그런 차가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 자율 자동차 같은 것이 실제로 그냥 자율 자동차가 운반 수단으로서만 이거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이제 최고대로 되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가 아마 의료 기술과 같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같이 접목되게 될 겁니다. 시트에 앉아 있을 때 곧바로 생체 인식들이 바로 스캐닝이 되고, 그 스캐닝된 것이 병원으로 전송이 되고, 그래서 그 고객이 어느 점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어떤지, 바이오리듬이 어떤지, 그래서 어떠한 영양제를 먹어야 될지 체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건강 체크하는 안마 기계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술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보여준 네 가지 정도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느 그 책에 보면 이렇게 19세기부터 지금까지의 기술 발달 정지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가는 거죠. 기술 발달 시대에 어떠한 기술들이 쓰여지고 있고 또 어떠한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 어떠한 직업들이 새로금 부흥되는가에 대한 것을 전통 역사적으로 한 토표가 하나 있어서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21세기 마지막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습이 될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블록체인이나 IoT나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을 산업 기술들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또 현장에서 그러한 산업 기술들을 운영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대체 직업을 보게 되면은 고숙련 서비스업들이 대체되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그러니까는 뭐 잘 아는 것처럼 특정 지구권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뭐 변호사나 법을 다루는 거나 판례를 다루거나 아니면 의사분들이 병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찾거나 하는 거는 지금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고 있죠. 이제 뭐 그 로봇 저널리즘이라 그래서 스포츠 중계나 정시 사항 같은 건 로봇가 0.3초 만에 만들어내죠.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매우 고급 기술, 고급 직군에 속했던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AI와 4차 산업 시대가 되게 되면 쇠퇴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건데요. 이제 기술 인력들에 대한 수요 부족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요 부족은 차치하고요. 저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산업 기술 인력의 실적 대학 원졸 그러니까 아주 학력이 높은 분들 직업군은 7.8%입니다. 나머지 고졸부터 대졸까지가 92%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는 이제 산업 현장을 이야기하게 될 때 너무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전과 첨단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게 될 때 너무 최고급 인력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물론 산업인력공단이나 여러 곳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거기에 비하면 뭐 초보적인 수준에서 그분들의 자료를 결과물들을 제가 인용하는 수준일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체되는 그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체 기술 가능성이 낮은 기술들입니다. 고숙련이면서도 비정년 업무일 때 대체 가능성이 가장 낮다.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저숙련이면서도 정형적인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재미난 거는 이 저숙련이면서도 비정형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대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병 같은 겁니다. 간병인 우리 사회에서 병원에 가보신 분들 있지만 간병 업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 마음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그 병자들의 그 짜증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은 4차 산업혁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엄마 일, 육아 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저숙련 업무이긴 합니다만 비정형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인력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자가 더 대단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현장에서 그 산업기술들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인력들, 이 앞서 본 것처럼 90%가 된다.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글을 쓰고 발표를 하게 된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폴리텍 대학이라는 곳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사용하면,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산 2년제 전문 대학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책 대학인데 전국에 34개인가 있을 겁니다. 1년에 한 33만 명 정도의 기술 인력들을 배출해 냅니다. 그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1960년대 말에 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새마을 운동이라는 발전의 운동들, 그리고 외자 이제 원조를 받게 되죠. 기술 원조, 자금 원조, 한일 협정을 통한 원조 등등 외자를 유치를 받게 됩니다. 돈을 받고 기자재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출도 조금 하게 되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 투자했던 기술과 그런 장비들, 그리고 기술들, 그리고 자금들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했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기능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여유가 없고 생활이 여유가 없는 그런 학생들, 그런 청년들을 추천을 받아서 서울이고 창원이고 곳곳에 있는 대학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무료로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무료일 뿐만 아니라 기술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분들에게 용돈까지 주면서 그 산업 인력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은 그 육군 사관학교처럼 아침에 밥 먹고 나서 구보하고 아침에 일과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군인처럼 산업 현장에서의 육군 사관학교처럼 그렇게 키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 분들이 포항제철에 들어가서 그런 인력, 그런 그 산업 현장에서 기술들, 기계들을 만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청년들은 그 받았던 그 상업자 장려금 용돈 주는 것을 본인이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시골에 부모님께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던 1960년대 말 70년대 그런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의 1차 산업 부흥기에 있어서 했던 그 주축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1세대가 또 이 한국 폴리텍 대학의 교수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지금까지 역군들을 몰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는 곳이 1960년대 70년대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갈 때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맨파워를 만든 그런 조직이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이 한국 폴리텍 대학이 새롭게 맨파워를 만들어내는, 현장에서 맨파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만 명의 인력들을 재교육시켜내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폴리텍 대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훨씬 더 현장 인력들을 잘 키워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저 개인적으로 폴리텍 대학을
3년을 운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반적으로 했던 그 폴리텍 대학의 개혁 작업 중에 하나가 여성 인력들을 산업 분야에 여성 인력들을 어떻게 더욱더 많이 진출시킬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서 제가 운영했던 대학을 여성 친화 대학으로 폴리텍 대학을 변화시키는 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 산업기술 현장에 여성의 인력들이 이제 장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 예전 같으면은 기계 가공, 쇳덩이를 들고 집어넣어서 깎고 하는 일들은 여성들은 거의 없었죠. 용접, 그런 것도 사실은 여성이 용접을 잘 못 보셨겠죠. 그렇지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기계화와 정보화 그리고 이 로봇 기술들이 하게 되면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만 하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이 산업 현장에서 여성들의 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산업 기술 분야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 저는 굉장히 주목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 폴리텍 대학도 찾아보니까 꽤 그런 여성 인력들을 위해서 인력들을 진출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기술 기반 속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이 3D 프린팅이나 이런 기술들을 여성들에게 가르쳐서 현장에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기술 인력들이 여성 기술 인력들이 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당히 많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생산 현장 속에서는 10년, 20년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1년, 2년 배워서 아니면 6개월 배워서라도 그런 그 기술들의 적용 분야는 훨씬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그 단기 교육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인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기회들이 훨씬 더 좀 늘어나고 있고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속 인력들은 모자라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한국 폴리텍 대학이나 한국 기술교육대학이나 이런 기술 전문 교육기관들이 현장 인력들을 양성해서 배출하는데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한동안에 그 이제 아까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이제 기술 혁신 개념인데 그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게 기술 혁신이 일어났을 때 전체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기술이나 이제 인력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일자리 구조인데요. 그 부분을 특히 이제 그 폴리텍 대학의 어떤 그 현장 인력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많이 이제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께서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습의 역할과 제도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 여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제목은 혁신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학습의 역할과 제도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인트로덕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 역량 관점으로 그리고 인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역량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 경제 추격 과정을 봤을 때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황무지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70년대부터 생산 현장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을 학습하고 역설계하는 과정이 80년대, 90년대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는 독자 기술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한 기술 혁신 역량 구축과 함께 최근에는 프론티어 레벨의
기술 혁신 그리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주요 혁신 역량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다면 저희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추격 과정에서 가장 힘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의 양상이나 인재의 역할은 매우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6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역량을 갖춘 인력 배출이 매우 필요했고 70년대에는 현장 인력이 매우 필요했기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실업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부흥기가 맞이했었습니다.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진 기술을 직접 체화하고 소화하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에 기술자들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각 지방마다의 국립대학교가 특색이 있는 전공을 살리고자 했고 그에 맞춰서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었던 그런 패러다임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독자적인 기술, 제품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연구 중심의 대학교와 대학원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기술 혁신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인력이 어떻게 적시적소에 잘 양성이 되고 배분이 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캐치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의 기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정체 현상과 성장 동력이 상실되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기와 기회의 두 갈래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직접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 모두 각국은 새로운 발전, 산업 발전의 기회의 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의 비전을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래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도 뉴딜 정책을 새롭게 이제 제시를 함으로써 국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혁신 성장 측면에서 대내적인 어떤 환경 변화를 봤을 때는 혁신 역량의 전환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과거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된 개념 설계를 빠르게 모방하고 효율적으로 소화하는 학습 활동에 매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새로운 개념 설계, 컨셉 디자인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국가의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혁신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했었던 글로벌 100대 기업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기업 수가 그동안의 10년 동안 하나의 기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생 기업들이 신산업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역동적인 환경 구축에 있어서는 매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혁신 역량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는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혁신 시스템 내의 다양한 제도적인 요소들이 새로운 컨셉 디자인을 창출하는 개념 설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조율이 되지 않고 이전에 실행 역량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강한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 체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이제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에 특화가 되어 있고요. 산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지배적인 산업 구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빠르게 추격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빠르게 발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됐고 산업이나 혁신 정책 역시도 산업 지배학적인 자본 지배학적인
그리고 성숙한 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데 매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역시도 정부 주도의 금융 시스템에 매우 의존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제도적인 요소들이 서로 강하게 의존하면서 강하게 조율됨으로써 시스템 자체가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바틀렉으로 그리고 챌린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념 설계 역량 확보 자체가 기존에 계속해서 지속됐었던 성장 정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인과 동시에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과 같은 기술 혁신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나라는 향후에 혁신 체제 전환을 이뤄나갈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향후 새로운 개념 설계를 창출하는 혁신 체제의 역량은 창의적인 인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은 창의적인 지식의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지식의 성격이 매우 강하고 어떠한 텍스트북이나 교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에 체화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창의적인 인재가 적재적소에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왜곡이나 인센티브 체제가 잘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내부의 이러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환경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밝지만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클래스룸에서 수행하는 러닝에 대한 프리미엄이 여전히 매우 큽니다. 간판이 취업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러닝 바이 두잉,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센티브가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비해서 연공서열적인 어떤 조직의 환경이나 인센티브 체계가 많이 탈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연공서열적인 가장 조직에서 오랫동안 사고를 치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사람이 많은 리워드를 받는 이런 시스템 자체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똑같은 반복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이런 인센티브 체계에 여전히 고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저 역시도 그렇지만 항상 근면성실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인재를 평가할 때도 여전히 단편적인 지식이나 규범이나 원리, 절차를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학교 교육에서의 시스템 문제는 저희가 채용에 있어서도 똑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할 때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춘 채용 방식이 매우 만연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예시로 제가 가져온 것이 중학교 기술과정 중간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서 조리법 가운데 예를 들면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정답이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했을 때 정답이 깍두기를 담글 때 무는 3cm 크기로 팔목 썰기를 해야 된다라는 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과정 텍스트에서는 2cm로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단순히 내부적 클래스룸 안에서도 단편적인 지식 습득에만 매우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현재만 이렇게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을 때 연합뉴스의 1992년의 사설 그리고 연합뉴스의 2003년도의 사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전히 92년도와 2000년대에도 교육개혁, 창의성,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30년이 지난 여전히 우리 학교 교육이나 우리나라의 학습 체제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강한 경로 의존성 때문이죠. 그만큼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능 문제를 봤을 때도 1994학년도의 수능 영역의 언어 영역과 2017년도의 수능 영역의 문제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 문제를 봤을 때 아무리 90년대부터 창의성, 학교가 바뀌어야 된다, 학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바꾸지 못하는 건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산업,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 다양한 제도적인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다 보니까 함께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해당 예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채찍과 당근형 인센티브 체계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고, 이것은 도전적인 창의적인 어떤 시도를 제약하는 하나의 제약 조건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창조적인 시행착오를 축적하는데 프리미엄이 없는 조직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면 수잔 필리라는 어떤 하나의 여성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 같은 경우에 2016년 나사의 주노 탐사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79세였습니다. 79세의 현역 엔지니어가 기술 개발에 매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를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글에서는 70대 엔지니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0대가 되면 현장을 떠나 관리자가 됩니다. 그만큼 전문가로서 기술적인 어떤 역량을 갖춘 전문가의 커리어 패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인터뷰를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이제 아키텍터들 혹은 이제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된 어떤 그런 커리어 패스가 매우 불만이 있다고 많이 흔히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은 앞에서 다양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시장을 진입하기 전에서의 교육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학습 활동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 구축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기서 제시가 되고 있는 피겨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내에 있는 근로자들의 역량 수준은 OECD의 평균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의 뛰어난 역량이 노동시장에서 점점 감퇴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세 번째로는 그럼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에 계속 머문다면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모형으로 간단하게 정책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그런 효율성을 파라미터화를 해서 경제 시뮬레이션 모형을 한번 구축을 해서 한번 돌려봤을 때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돌려봤을 때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그러한 제도적인 환경이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미국과 독일과 같은 케이스처럼 어떤 고성장의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성장 정체 현상이 미래에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이와 함께 이러한 제도적인 환경이 계속 고착화가 된다면 새로운 컨셉 디자인이 창출되는 부분으로의 인력 공급 역시도 매우 제약적이다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학습 활동이 매우 진작이 되고 저숙련의 노동들도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환경 그리고 기존의 하이스킬들도 크리에이티브한 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역동적인 학습 활동이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안정적인 사회, 도태되지 않기 위한 그런 환경의 구축에만 머물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불투명한 미래를 전망케 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이제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습 활동을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새롭게 하려는 시도보다는 불안감과 불확실성만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과 시사점은 저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점이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도 넣었지만 90년대부터 창의성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한 30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바뀌지 않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교육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노동시장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인센티브 문제나 조직의 환경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바꿔야 되고 이 부분은 기술과 사람 자체의 학습 역량이 서로
상호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공진화하는 그러한 역량 속에서 있음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전환이라는 부분은 다 함께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제도적인 속성으로부터 탈피하는 탈학습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본 발표를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바는, 창조적인 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은 기업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바, 사회 문화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바, 국가의 정책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되는 매우 힘들지만 매우 지금은 꼭 이뤄내야 되는 숙제가 아닌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는 점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시하지 않아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캐칭업 단계에서 혁신 단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뭐 많이들 이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인적 자본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적 양성인데, 박사님, 근데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거에 이제 기업, 산업, 노동, 제도, 조직, 뭐 국가 정책 등 종합적인 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그 아주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네 분이 이제 차례대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한 7분에서 한 8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먼저 가나다 순으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김인엽 박사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정당 정책연구소하고 국회 미래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 미래역시 세미나에 토론에 참석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포럼 세션 2에 이인배 박사님과 영준 박사님의 두 발제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전공이 또 교육학이고 최근 혁신 포용적 평생학습 체제 수립에 관한 법령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영준 박사님의 발제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영준 박사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추격자 전략하고 뭐 압축 성장 얘기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창의적 인적 자본의 축적이라든가 개념 설계, 역량의 중요성, 뭐 혁신 시스템,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 등을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 발제자의 제안에 더해서 좀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제가 이제 교육 정책적 고민에 대해서 좀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박사님께서는 뭐 코로나 위기 상황하고 뭐 경제 성장 전략이라든가 교육 시스템, 기업 내 문제 등의 이제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의 어떤 그 혁신적 변화, 패러다임 전환을 논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이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경제 사회 지속 가능성 저하 문제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둬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그 결과 우리나라의 어떤 삶의 만족 수준이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 빈곤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낮게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인구 구조 변화 문제가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0.92명인가요? 지금 현재 2001년서부터 학계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제 그에 반해서 기대 수명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더 위험해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소멸 위기 문제도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연구원 이상호 박사가 한국의 지방 소멸 2018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또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과밀화되고 있고 지방은 여러 가지 교육적 위기, 시스템의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배 박사님 말씀하신 기술혁명과 4차 산업혁명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초연결, 초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 문제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저수년 노동자들의 어떤 그 일자리 위기, 그리고 이들의 어떤 소득 격차, 교육 격차,
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 박사님 강조하신 뭐 노동시장 격차 문제, 그다음에 노동 교육의 미흡 문제, 예, 노동시장 진입 전에 교육이 몰입돼 있고 노동시장 이후에는 교육이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있고 자영업자의 높은 비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제 정규직은 84.1% 정도인데 2016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42.8%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보건복지 변화에 따른 위기도 있는데요. 고소득층하고 저소득층 사이의 건강수명 격차가 무려 11년이 난다는 그런 보고서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또 광역 시별로 지역별로 건강수명 격차가 5.3년 난다고 2019년에 그 김명희 박사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교육 여건 변화가 있죠. 뭐 오늘 주제가 이제 또 교육 그 발제하신 여 박사님 주제는 학습 교육의 좀 포커스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19에 정말 좀 많은 위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개학하고 이제 등교 중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공교육의 교육 역량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교육 격차 문제가 있고 사실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그 플랫폼에 접속은 해서 있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진정한 성장이라든가 학습이 있었다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어떤 지식 중심의 이제 교육이 됐었던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교사가 이전까지 어떤 미디어라든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이인배 박사님 말씀하신 제가 발제문을 보고서 중요성을 같이 인지했는데 AR, VR 같은 어떤 그런 콘텐츠들, 교육의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온라인 교육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없었고 그동안 구성주의 관점에서 협력 수업이다, 프로젝트 수업이다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나서 교육에서는 그런 강조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콘텐츠 연결해서 뭐 상방향도 처음에는 안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회 소외계층의 어떤 그 교육이 상당히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이런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가치 철학의 부재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기술의 발달이 어떤 사회적 포용성 약화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행 및 지원 주체에도 사실 한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평생학습 이제 격차가 이제 OECD 그 조사에 의하면은 네 번째로 크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가 각각 2위와 7위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구조에서는 평생학습 참여 구조가 현 구조에서는 오히려 더 그 교육 격차와 기초학력 부재 문제를 더 심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그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사회 지속 가능성, 어떤 지금 과도한 경제 성장보다는 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노인 빈곤율,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어떤 불만족 이런 거에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특수교육, 제가 이제 본 바는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올스톱이에요. 사실 직접 케어가 필요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OECD 전반적으로 지금 특수교육의 문제가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에 대한 그 교육 훈련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기술이 진보하고 그다음 100세 시대가 되고 지금 평생 교육 헌법과 평생교육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평생교육의 기본권,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이 아까 역할이 말씀하셨잖아요. 전 국민을 응집할 수 있는 동인이라고 했을 때 전 국민 대상의 어떤 평생교육 기금이라든가 바우처가 필요하고 또 온라인 전용 플랫폼의 필요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거기에는 온라인 그 일방적인 교육 그 콘텐츠의 링크만 있었고 거기에는 학습이나 성장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체제나 연결인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결되는 어떤 지원 체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교육 전문가가 아닐까, 평생교육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관련된 공무원 직렬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법도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학교가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과 학교를 연계하는 그런 형태가 됐고, 또 코로나19가 정말 학교 교육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과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끈 맺은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우리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이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교육과 학습의 문제점 노출과 위기로만 인식하기보다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개편의 핵심에는 이제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누구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 교육에서는 소외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포용성도 반드시 고려해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두어서 저희가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발전이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 나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격차가 또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특히 평생 교육의 기본권이라든가 온라인 전용 플랫폼과 같은 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히 제가 설명은 못 드리고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세종대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력의 양성 방안 연구인데요. 제가 목차 한번 보시고 한번 서학 분석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기술 인력의 이제 서학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의 강점은 보니까 세계 최고의 이제 교육이고 우리가 우수한 인재가 많다는 겁니다. 세계 최상의 IT나 통신 인프라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학 위치를 나쁘게도 보지만 또 좋은 강점으로 봐도 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가 가운데 위치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한국보다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가 딱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미국, 독일, 일본입니다. 한국이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정말 이건 강점이고요. 우리가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회로 본다 그러면요,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 정말 해야 되겠다. 초중고 대학부터 해야 되겠다. 지금 영국은 초등학생한테 코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도 빨리 코딩 교육을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코딩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3살부터 스마트폰 가지고 놀거든요. 애기가 올 때 요즘 스마트폰 주면 안 옵니다. 그 정도로 스마트폰과 함께 성장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회가 입법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좀 경제가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데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시장 확대, 그다음에 이제 한류를 해야 되겠다. 약점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교육 순위를 보면 25위입니다. 세계 65개 중에서 교육 순위는 굉장히, 교육열은 뜨겁고 교육에 대한 인재는 굉장히 많은데 교육의 질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좀 떨어진다. 또 고임금과 노동시장의 경직성, 또 과도한 규제,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게 우리나라의 약점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OECD 평균 이하입니다. OECD 평균 제일 낮다, 생산성이. 우리 한국이 좀 고쳐야 되는 것이다. 또 디자인이나 마케팅이 좀 취약하다. 우리의 위험 요소를 보시면 인구 감소나 보호무역, 또 자국의 인재 양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10%나 감소했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3%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12%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50%를 중국과 미국에 수출하는데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또 내년부터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회복된다 그러면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둔화, 또 주력 산업의 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기술 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인력의 확대가 가장 시급하고 교육의 혁신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저희 세종대학을 비롯해서 전국의 30개 대학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놔서 선정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주어서 좀 소프트웨어를 교육을 시켜라. 제가 있는 대학은 전교생이 코딩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1년에 6과목, 보통 3과목, 인문계 학생들은 2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이공계 학생들은 12학점을 필수 과목으로 해서 코딩을 안 배우면 졸업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코딩을 무조건 대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조조정 6번에 보시면 이제 기술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파망 기업이라고 제가 써놨고 그죠? IT나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저는 7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큰 물결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큰 물결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가 도태되는데요. 우리가 일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세상이 변하는 것을 문을 닫고 외세의 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세상의 큰 흐름 물결을 편성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지금은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수요에 대한 폭증인데요.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말 생존 전략입니다. 인터넷과 언택트와 서비스다. 저는 지금 여러 모바일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하는데 PC에 사는 건 30%밖에 안 되고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주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고 스마트폰 시대가 왔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PC에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 중심으로 옮겼고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기업의 회원의 가치는 한 명이 10만 원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요. 페이스북이 시가총액이 800조거든요. 삼성전자가 400조니까 삼성전자의 2배입니다. 페이스북은 만든 지 10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전 세계 회원의 가치가 이렇게 10만 원 정도 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전부 다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소프트웨어 인재를 키워야만 이렇게 국가가 부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미국의 애플이 시가총액이 2,400조, 아마존이 2,000조,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이 2,000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면 앞으로 언택트 기술과 또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기업이 돼야 되겠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옮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에 팔게 되면 스마트폰의 판매이익의 85%를 애플이 다 가져갑니다. 삼성전자가 판매액은 세계 최고지만 그 이익의 80%는 애플이 가져간다. 그렇게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기술의 양성 방향 제가 말씀드리면 신속과 정확 이것이 또 필요하겠고 IT 인프라 우리가 전자정부 세계 1위입니다. 스마트폰과 PC 보급률 세계 1위 정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점을 살려야 되겠다. 무역 의존도 65% 세계 2위. 전 세계의 신제품이 나오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실험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테스트 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드라마나 영화, 게임이 나오면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빠르게 문제를 잡아내고 버그를 잡아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신제품을 한국에서 테스트하게 해주자. 그것이 바로 테스트 배도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안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GDP 순위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이 22조고 유럽이 20조, 중국이 16조입니다. 한국이 2조고 보시면 일본은 5조입니다. 과거 우리가 일본과 30배 차이가 났었는데요. 이제 2배밖에 차이 안 납니다. 많이 따라왔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안에 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일본과 한국의 총 수출액이 120조밖에 차이 안 나요. 우리나라가 600조 수출했고 일본은 700조입니다. 불과 100조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한국이 일본보다 수출액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GDP는 인구 곱하기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 국민의 1인당 수출액이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나 4차 산업 인재만 키운다 그러면 충분히 세계 2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뭐냐? 1차가 전기, 2차가 전기에너지, 3차가 컴퓨터와 인터넷, 이 4차가 만물의 초지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겠고, 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떻게 소프트웨어와 기술이 융합이 되고 이끌어지느냐 이겁니다. 제조와 금융, 유통, 농협 모든 분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융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IoT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것이 다 융합되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고 우리 한국이 나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인데요. 90%가 만족을 합니다. 비대면을.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30가지의 샘종 법칙 어떤 것이냐 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매출의 감소. 지금 보니까 증가하고 있는 게 자전거나 인터넷 쇼핑이고요. 이게 면세점, 여행사 뭐 전부 다 90%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또 증가하면서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융복합 산업 간의 연결을 해야 되겠다. 지능형 로봇, 스마트 공장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다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 16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의 기술 인력의 양성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보면 온라인이라든지 성장이 매년 20%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이나 소프트웨어로 우리가 성장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한 분야인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170조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30%가 바로 온라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게 러다이트 운동인데요. 이게 기계를 부수자고 하는 19페이지입니다. 기계를 부수자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인데 기계를 나와서 일자리 잃었다고 해서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었지만 인류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4대 학습혁명 단순 암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학습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이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나가자. 이렇게 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산업을 성장시키게 되면요. 이게 일자리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1인당 고용이 40명이나 됩니다. 이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고 배달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오히려 고용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언택트 산업이고 온라인 산업이다. 그렇게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택트 제가 이제 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독 경제라든지
이런 걸로. 결론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만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요. 이게 결론인데 보면 한국의 생존 전략은 바로 소프트웨어와 IT 기술 인력에 달려 있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과 사고의 혁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꼭 우리가 편성하자, 주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제 긴 발표신데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제 교수님이 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이제 인재 양성 방법, 우리나라의 현황 여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철환 연구기획실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박철환이라고 합니다. 앞서 저 토론자 두 분께서 거의 발제용 토론을 하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좀 토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국가주도 담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식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 담론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라는 그 개념어가 지시하는 것처럼 한 체제, 한 국민국가의 총체적 측면에서 변화를 상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한국에서 4차 산업혁명 담론의 유행은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영향력이 주춤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정보통신 경제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의 파고는 우리의 큰 도전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인배 위원님에 대한 토론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인배 위원님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 중 일자리 변화에 대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존 산업의 일자리 감소보다 일자리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증감에 대한 다수 전문가들은 기존 인간 노동이 투여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4차 산업혁명의 충격 앞에서 증발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산업사회 개시 이후에 기술이 고도화는 노동집약형 산업을 해체하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제 과거 도로나 항만, 건축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에 투여되었지만 지금은 기계가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의 소멸과 실업의 일상화의 공표가 가져다 주는 전망을 완화하고자 이런저런 정당과 그다음에 학계에서 기본소득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37쪽에서 필자가 이제 기적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패하지 않고 국가 발전 전략을 가진 국가 지도자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보기에 박정희 정권 시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물론 이 시기 압축 고도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부패하지 않고라는 규정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보면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배 엘리트들이 당시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3세계 지도자들의 엄청난 부정부패의 타락상보다는 선을 넘지 않는 부패, 덜 부패한 정도를 좀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칫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지배 엘리트들을 영웅시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하면 당시 기술인재 육성이 일정하게 한국의 산업화를 달성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대외 변수에 대한 고려, 즉 당시 세계 체제에서 냉전화 사회주의 확산을 저지하는 한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치가 가져다 준 이익도 상당했음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여용준 위원님에 대한 토론입니다. 대체로 동의하면서 몇 가지 좀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혁신 체제의 걸림돌은 먼저 약한 노동권과 강한 기업권이라고 봅니다. 노동을 대표할 정치 통로가 대단히 취약한 것인데요. 국회의석 300석 중에 노동 친화적 정당의 의석은 채 10석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 의회 정치의 현실입니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지난 70년 넘게 매일 반복된 노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치상 이렇게 보면 9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봤더니 146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노동자는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첨단 산업이라고 알려진 게임, 인터넷 산업 관련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단지라고 이름 붙여진 그 지명들,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곳들의 특징은 야간이 일상화된 일터로서 오징어 잡이 배라고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장시간의 노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기업은 국가의 지원 속에서 무소비료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무능한 3세까지 기업이 세습되고 있으며 이들의 무능한 경영에 따른 손실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과 기술 탈취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 현실과 이런 기업 현실이 존재하는 한 혁신체제 구축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에서 또 필자가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지만 평생교육은 제초업 교육을 연계하고 이들의 생활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공고히 확립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기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지탱하는 노동시장 재구조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으로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을 연계시켜 유연 안정성 모델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문 11쪽에서 필자는 개념 설계 역량 확보는 고차가 된 성장 정체성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한국은 이미 고소득 국가군이 아닌가 싶고요. 한국은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국민국가 중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7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산업화 시기의 고도 성장은 더 이상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벌 중심, 불평등 심화의 부실한 고성장의 신화가 아니라 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저성장의 정의로운 복지국가의 현실 전략을 실천할 때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의 파고는 시간이 갈수록 세계와 한국에 미중의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빅데이터,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AI 및 로봇, 드론, 생체공학 등으로 무장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파급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4차 산업을 맡고 있는 상황의 딜레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파급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인간이 담당했던 역할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노동에서 해방시킬 기회의 창이자 인간 해방을 위한 지혜의 창이 될 것인가, 아니면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종속과 생산성 향상에만 집착하여 인간 소유를 선언하는 AI 디지털 기계 문명의 도래를 예견할 것인가. 그 해답은 저도 자신은 없지만 아직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 토론에 좀 많이 집중해 주셨는데, 앞에 두 분의 이제 발표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면 이제 아직도 논쟁 중이죠. 4차 산업혁명이 가면서 절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냐, 구조는 이제 다른 걸로 두더라도요. 그거는 아직도 논쟁 중인 거고, 앞으로도 아마 이제 1, 2, 3차에 비해서 4차 산업혁명이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일자리 전체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 같고요. 특히 그 한국의 경제 성장에 관련된 기술 인재 문제, 거기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지정학적 이익도 있었다라는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혁신 인력 양성에 대한 토론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동자들의 아픔이랄까요? 그거를 이제 많이 설명을 했죠. 회장 노동 시간이라든가 중대재해 사망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중소기업의
격차 문제, 갑질 문제, 기술 탈취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재벌 그룹의 이제 승계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이제 제시해 주셨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훈 연구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노동연구원 정영훈입니다. 예, 뭐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많이 공부가 됐고요. 그리고 세 분 선생님들의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발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몇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뭐 토론에 뭐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여영준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뭐 내용들에 대해서 가만히 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저도 AI와 뭐 노동이라는 주제로 노동연구 그 미래연구원의 연구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그 많은 문헌들 특히 노동 경제학을 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문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집중하는 게 이제 어떤 고용의 구조의 변화, 뭐 질의 변화랄지 아니면 이제 고용량의 감소 뭐 등등등의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긴 하십니다만은 또 이제 부정론과 뭐 부정적인 견해와 또 긍정론이 또 계시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면 저도 뭐 전공이 노동법이고 노동연구원에 요즘 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또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작년에도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제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관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한 또 문제들을 또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보고서도 제출했고요. 결국은 노동시장의 어떤 이중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좌우를 막론하고 거의 뭐 한국에 있는 아마 노동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노동시장의 어떤 이런 이중 구조의 문제 속에서 결국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재 혁신 문제를 또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여영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인센티브가 굉장히 낮고 또 경직적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제 인재 혁신을 하는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노동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인재 혁신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동 개혁이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또 이제 정의적 연구소의 또 박철환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어떤 모델을 지향할 것인가에 관해서 또 굉장히 많은 또 인식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의 차이들을 또 한편으로 모아낼 것인가, 어떻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좀 모델을 좀 공감을 얻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인배 위원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폴리틱에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인재 양성, 여성들의 어떤 그 역량의 혁신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이제 AI와 노동에 관한 것들을 쭉 보면서 특히 이제 뭐 노동 경제학을 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 결과들을 또 최근에 많이 제출하셔서 뭐 정량적인 어떤 분석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쭉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AI가 어떤 인간의 어떤 노동의 어떤 능력을 대체하면서 물론 뭐 잡 그 자체를 뭐 대체할 수도 있겠고 어떤 잡의 일부에 구성한 어떤 태스크를 대체할 수 있겠지만은 그중에 또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것은 또 여성이다라는 또 생각들을 해봅니다. 또 그런 연구 결과들을 제출하신 분도 있고 또 한편 여성이나 아니면 고령자 이런 한국의 어떤 2차 노동 시장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취약계층들이 아마도 어떻게 보면 또 로우 스킬의 이런 분들은 결국 뭐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이나 이런 루틴한 또 매뉴얼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대체되는 이런 양상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양성에서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기술적인 부정적 영향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 특히 이제 여성이나 이런 인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폴리텍의 역할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인배 위원님의 말씀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몇 년 전에 뭐 요 비슷한 동연구원 과제에서 한번 뭐 좀 글을 써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현재도 그렇고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또 전문 대학들에 대한 또 지원 문제,
특히 4년제 대학에 비해서 이제 지원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전문 대학들을 좀 폴리텍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뭐 인재 혁신의 어떤 그런 양성기관으로 만드는 뭐 그런 얘기들도 아이디어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폴리텍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전문대학과 같은 어떤 직업교육, 어떤 기술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서 어떤 인재 양성의 어떤 기관으로 어떤 기능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한편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드는 생각들은 우리가 이제 현재 보게 되는 사실 AI라는 것들, 특히 이제 뭐 정보화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브리프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미국의 AI 기반 비즈니스 모델 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봅니다. 많이 했는데 막상 보면 눈에 깜짝 놀랄 만큼 뭐 굉장히 혁신적이고 인간의 노동 그 자체를 막 대체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일단 인간의 어떤 판단 능력을 보조하는 어떤 그런 예측의 결과들을 내놓는 어떤 그리고 기존의 어떤 AI 알고리즘을 잘 활용해서 하는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상당히 많은 걸 봤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뭐 2045년에 뭐 특이점 싱귤러리티가 올 수도 있다라는 뭐 어떤 생각을 말하는 어떤 유명한 학자들도 있지만은 앞으로 상당 1-20년 내에는 결국은 이런 AI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고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인력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긴 하는데 또 우리 국회 미래연구원의 차원에서는 2045년 정말 2050년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AI가 얼마만큼 더 발전하고 그때까지 장기적 시계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때의 좀 더 변화들까지 고려를 하면서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배우느냐라는 생각이 좀 현실에서는 우리가 당장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앞으로 향후 30년 저 훗날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AI에 통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배우고 뭘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점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라든가 뭐 노동 개형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뭐 여성 인재 양성 등 취약계층 인재 문제까지요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거 아마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그걸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저도 마지막으로 드리면은 뭐 이제 저희도 경제학을 하지만 이제 저희들의 4차 산업혁명 내용은 경제학에서는 많이 뭐 추상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과에서 그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먼 거 아니냐, 뭐 좀 나중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감염병 사태라는 게 그걸 땡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대면이라든가 이제 공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생각에 비해서 빨리 왔다라는 거, 빨리 올 것이라는 거 하고 또 막상 해보니까 할만하다. 뭐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이런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혁신이라든가 기술 혁신, 뭐 인재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부분일 텐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그늘이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게 그게 격차 문제인데요. 뭐 국가별로는 이제 선진국과 개척국 간의 격차도 설명을 하지만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한 그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혁신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포용적으로 그런 그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이제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게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건 어느 누구나 찬성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제도를 많이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새 연구소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제도 혁신 문제, 제도 개편 문제들은 입법 과정을 거쳐서 많이 좀 고쳐줬으면 하는 게 저희 경제학자들도 그런 마음일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단순히 어떤 혁신이나 앞으로 나가는 것 차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차이가 이제 극복될 수 있는 포용적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해나갈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적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포용적 발전이라는 개념이 이제 아마 그런 의미일 텐데요. 뭐 이제 앞에 현장에 계시고 그리고 제도 혁신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새 연구소하고 미래연구소가
합치셔가지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의 제언이라든가 토론하신 분들의 제언을 같이 묶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신 두 분과 그리고 토론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시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나중에 코로나 사태가 좀 극복이 되면은 이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고 서로가 이제 그런 그 공통적인 어떤 과제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주최 측에도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